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이크가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삐 하는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에 대해서 한번 쭉 그 짚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월요일 이제 장 시작 조금 전인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가려고 촬영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먼저 철강 쪽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 정도부터 쭉 지켜봤던 산업이고요. 중국 쪽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철강 생산 억제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위반한 그 일부 이제 철강사들, 메이저 철강사들에 대해서 감산 규제를 좀 강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철강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타이트한 수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이게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전에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철강 산업이 잘 나가고 있죠, 연초부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철강은 좀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된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제가 관심을 두고 봤던 기업은요. 먼저 네, 포스코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요. 주가가 조금 최근 들어서 요란한 모습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인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거 그 뭐지 기업 분석해 드릴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올랐네요. 그죠? 상승폭이 좀 커가지고 이건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 3대전투도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철강 쪽은 포스코 아니면 동국제강이나 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을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쪽 한번 봐드릴게요.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OEM이 좀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의류 유통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OEM 업황이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축소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던 산업 흐름이 빠르게 이제 회복을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 탄력까지 기대되는 모습이고, 재고 수준도 보니까 크게 낮아져 있더라고요. 한 2015년, 14년인가 15년 정도 수준까지 낮춰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뭐 요런 정도. 아이고,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나 아니면 뭐 현대실업 정도, 예, 이렇게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말이 굉장히 많고 국내 기업의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은 모습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계획과,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서 그 노스볼트를 통해서 이제 공급 업체로 선정을 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 관계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경쟁 업체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양산 경험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원가 경쟁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품질 면에서 국내 기업들과 상대가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잖아요. 지금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연 이 이제 신생 업체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생 업체가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가파르게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구심을 갖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저는 좀 봤고요. 그리고 그 2차전지 쪽에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 언제 한 달 전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작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LNF 양극재 가운데서는 LNF가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도 만만치 않다.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15만원대에서 고생을 길게 가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뭐 1000보 정도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재주 관돼서는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화장품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중국은요, 중국을 또 말씀드릴게요. 기준으로 그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1, 2월 시향에도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이 짚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반등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있죠?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은 국내 면세점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세점 업체들이 향후에 좀 괜찮은 탄력을 받을 만한 지점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소비 회복은 한국의 그 면세 그 매출로 그 바로 직결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좀 살펴볼 만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연초부터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기업 가운데서는 최근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조금 저도 괜찮게 이거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연초에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지점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무리되는 지점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장 시작하기 직전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반도체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이미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뭐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파운드리 공급 부족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지금 IT 뭐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할 거 없이 지금 다 공급 부족 쇼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아시아에 이어서 유럽 전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죠. 보안으로 인해서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어떤 거 있었죠? 인텔 있었죠. 인텔 이슈.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보면요. 그 기존에는요 좀 하향 곡선이라고 봐야 됐어요. 원래 그 예전 같은 인텔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AMD 같은 경우도 죽다 살아났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올려주고 있는 상태에다가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자체 CPU 개발해가지고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좀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양대 산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방향성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죠. 제2의 성장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지점이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했죠. 그래서 현재 TSMC랑 대만의 TSMC랑 한 점유율 55% 정도 가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한 15%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그 메모리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인텔,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마이크론 정도, 그 외에는 없거든요. 제대로 된 기업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는 이제 정부의 인센티브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크게 성장을 하기가 기존까지는 좀 힘든 국면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요번 쇼티지를 계기로, 그리고
전기차용,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쇼티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쇼티지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6.5% 기대 성장률까지 가미된 현 시점에서 미국은 향후에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춰서 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라고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다가 딱 인텔이 지금 등장을 한 그 상태거든요. 약간은 예견된 미래다라고 보는데 그게 인텔이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예측하기가 쉽진 않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이제 생각하고 있던 그 흐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인텔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이제 팀전 현상까지도 팀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가 더 심해져서 대만으로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요. 미국은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그 요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모든 환경들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의 시작점에 있는 환경이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의 파운드리 증설을 한다고 예고를 했죠. 그래서 2023년도에 7나노 공정에 어떤 프로세서를 출하하겠다는 그 출사표도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근데 7나노 같은 경우는 현재 삼전하고 TSMC밖에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이면은 이제 2년 좀 더 남았죠. 그래서 이 시점에 갔을 때 과연 그러면 TSMC랑 삼전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이것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쯤 가면은 아마 5나노 공정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격차는 확실히 있는 상황. 그리고 인텔이 아무리 따라잡는다고 해도 삼성과 TSMC까지 따라잡지는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증설을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위탁 생산에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슈다라고, 단기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인텔 입장에서는 그 TSMC와 그리고 삼전에 이제 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 역할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 이슈로는 우리 기업들이 크게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워낙 많은 기업들을 기존에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려서 기존 글을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기존에 잘 안 살펴봤던 기업인데 원익 IPS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번 살펴드릴게요. 약간 조정, 한 5만원 초반대 정도 조정 준다 그러면 원익 IPS도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죠. 이거는 한 번도 언급 안 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ISC 이런 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많이 말씀드렸고, 실리콘웍스도 추천주였고, 유진테크도 추천주였죠.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그냥 다 좋다고, 대부분 좋다 보시면 되고, 대형주 만약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하이닉스가 좀 많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 주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전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기대 성장률이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한번 봐드릴게요. 건설 일단은 견조한 실적 그리고 뭐 분양,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최근 흐름도 괜찮게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정책 방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분양으로 인한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기본 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기본 그 분양 계획들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이 전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 뭐 있었죠? LH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LH 사건으로 인해서 공급 계획의 차질이 좀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이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생겼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만약에 활발해진다 그러면요, 국내에 있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5대 건설사의 그 뭐야 그 2020년 분양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5대 건설사의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혜가 갈수록 높아질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건설도 마찬가지로 꼭 가져가야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건설 그리고 DLENC도 저는 괜찮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DLENC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태형건설도 그 카페에 어느 한 회원분이 강추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기업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이고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건설 같은 경우는 한 1년 단위로 보고 가셔야 되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왜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숨고르기 양상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뭐 좀 상승폭을 가져갔다가 조정도 좀 받았다가 다시 숨고르기 했다가 하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우상향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계룡건설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HDC도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너무 많이 시세를 냈네. 지금 검색하고 있는 기업들 다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인프라코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며칠 전에.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좋은 소식 있다고 제가 그때 기업 그거 하면서 다 세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이 가면 건자재도 같이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준불연 설명 한번 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준불연 같은 경우는 집합시설이나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그 다중이용시설에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는 외부는 중불연 이상, 내부는 난연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됐어요. 언제야? 지난해 8월부터 이제 규정을 강화했고, 국토부에서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시행은 올 2월부터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시행령이 올 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불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업 이것도 몇 가지 살펴드렸었죠. KCC. 네, 이미 한참 전에 설명 다 드렸었죠. 그리고 벽산 있고요.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건자재 가운데서는 좀 살펴볼 만한 게 쌍용양에도 조금 괜찮게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리고 동양파일도 카페회원분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만큼 뛰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유망하게 지켜보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 한번 살펴드릴게요. 해운 요새 말이 굉장히 많죠. 초호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세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세게 들었다 세게 나간다고. 그래서 해운업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최근에 뭐 있었죠? 에어기분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어제 수에즈 운하에서 멈췄죠. 이게 내비게이션 오작동에 엔진 꺼짐 현상까지 같이 겹쳤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고로 운하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갈 수가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항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제 그 항로를 바꿔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항공으로 이제 소형 택배 같은 게 항공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항공 화물 운임이 좀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운임도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유가 상승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것도 기업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었죠. HMM이 당연히 단연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페노션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페노션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윗꼬리에서 몰리신 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도 저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종들은 성과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 성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이 BDI가 지속적으로 꿈틀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60%대 상승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미 뭐 그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고, 올 초에 이제 수주하는 선박들은 다 LNG 쓰죠. 그래서 LNG 추진 연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LNG 추진 연료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죠.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살펴볼 만한 기업들이 HSD 엔진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씩 꿈틀꿈틀 하고 있네요. 그쪽. 그리고 뭐 대장주죠. 한국조선해양.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완전 급등을 가져갔네요. 그죠? 조금 더 일찍 다 살펴봤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역시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 제가 기업 그 설명드릴 때 좋다라고 전부 말씀드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5G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도 글에 적어 드렸는데요. 미국 통신 3사에 인버스데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 전개와 재무 가이던스 등이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10조, 그리고 AT&T는 8조, 그리고 그 T모바일은 금액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밴드 그 주파수 중역대 같은 경우는 80빌리언을 버라이즌이 받았고, 그 다음에 대역폭 같은 경우는 40빌리언, 그리고 그 AT&T 같은 경우는 20빌리언, 그리고 그 T모바일 같은 경우는 9빌리언 달러 각각 할당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할당량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매우 적극적인 전개가 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제가 탑픽이 서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서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진 그 메인 벤더인 삼성전자로 기지국 함체를 공급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진 시스템도 꼭 지켜봐야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MW는 뭐 워낙 다양하게 좋은, 어이구 최근에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5만원대까지 시켰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완전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5G는 편입해서 가져갈 만하다라고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RFHIC도 괜찮게 보고 있는 5G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5G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떨어진지 전 몰랐습니다. 근데 5G 제가 설명드렸죠. 4차 산업혁명의 출발 지점이다. 5G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연결이 5G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5G는 향후에 흐름이 괜찮을 겁니다. 물려 계셔도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한번 봐드릴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죠. BMW 그리고 기아, 현대를 제외하고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에 다 가동 중단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도 이제 가동 중단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국내 대형 그 자동차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단기 현상으로 봅니다. 단기 이슈,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그 마진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마진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계산을 조금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쇼티지가 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로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그 어디야 오스틴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하락으로 바로 지큐에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수 찬스라고 보고요. 그 어디야 GM 같은 경우도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단기 이슈로 보는 편이 좀 맞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마진 구조 때문에 최근에 건드리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 산업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성장과 그다음에 실적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생산까지 가능해지는 기업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흐름의 그 변화를 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살펴보는 쪽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왜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현대차가 전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뭐 한 20만원 초반이나 뭐 19만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좀 싸다, 이 정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뭐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뭐 이 구간에서 행보할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봤으니까 자율주행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한번 봐드리면요, 좀 재밌어요. 이 시장은 전 세계 순이익 1위 기업인 도요타의 시총을 3배 가지고 있는 기업 뭐죠? 테슬라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주가를 반영받을 수 있었냐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한 반영입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수행되려면 뭐 인식이나 경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모두 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이제 그 OS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돌입할 수 있는 그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아마 그 기업들이 차후에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그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초창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그 완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과 애플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죠. 차후에 자율주행 기업들이 그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프리미엄을 테슬라가 독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얼마나 그 기간이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MC넥스 5만원대면 싸다, 중장기적으로는 싸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캠트로닉스도 얼마죠? 2만원대까지 떨어졌네. 이게 예전에 추천했을 때가 뭐 얼마였는데 2만원, 현재 시점에서 2만원대라 그러면은 그렇게 무리가 되는 가격까지는 아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향후에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5G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자 모든 연결 지점이라고 본다면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구현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모든 산업들이 결국은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려면 이 빅데이터를 그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관리까지 쭉 이어지죠. 연결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보다 이제 좀 그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차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후에는 2차 전지와 5G 중심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더준 비전이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만원이네요. 그래서 쭉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학도 한번 봐드릴게요. 화학 그 기업 공부할 때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요 같은 경우는 뭐 있었죠?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화학 정유 설비 시설이 전부 다 셧다운 돼 있었죠. 그죠? 거기에다 또 하나 뭐 있었죠? 중국 연휴 이후에 소진된 재고와 그 다음에 거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수요 폭발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 있었죠? 후쿠시마 지진까지 겹쳤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늘 가던 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좀 이런 환경들이 겹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마 세계 그 화학 5위 정도 될 겁니다. 생산국 가운데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유화학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심 기업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우선주로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도묘석유도 예전에 제가 요거 한 10만원, 11만원인가 그때 한번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13만 5천원인가에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제가 굉장한 실수를 했네요. 그죠? 거의 뭐 3배 가까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섣부른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죠? 한 요 정도였겠네요. 요 정도에서 그때 추천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좋게 봅니다. 이게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지 지속적으로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그 뭐야 대양제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체 골판지 원지 생산에 여기서 7% 정도 하거든요. 월 생산으로 따지면 한 3만 톤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화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래가지고 요 그 대양제지의 입장에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기업들이 조금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급이 그 점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반대로 업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지 가격도 지금 한 60% 정도 가량 상승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평균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92%에서 95% 사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업황이 빡빡한지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 그 연말까지는 최소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 보고 있고요. 폐지의 월간 수입량도 지속적으로 급강을 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내내 좀 좋은 업황을 가져갈 만하고요. 기업으로는 이것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죠. 대림제지 그리고 좋네요. 그 다음에 삼보판지 좋네요. 그리고 아세아제지 정도를 좋은 기업 좋습니다.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한번 봐드릴게요. 디스플레이 최근 같이 공부 한번 했었죠. 그래서 글로벌 전자 제품들이 10년 만에 호황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매출이 급증했다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OLED가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노트북에서 TV까지 그 영역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디바이스 영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업황 좋다 매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가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소재 기업들이겠죠. 소재 기업들이 좀 좋은 환경으로 갈 만하다. 덕산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거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중복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탑픽으로는 제가 덕산 네오룩스 그 OLED 소재 가운데서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탄력을 받았다가 크게 뺀 모습인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기업은 이 정도 올랐으면 당연히 이 정도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ICD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볼 만한
기업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로만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이거 좋다고 증권가에서 말 많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업황을 한번 봐드릴게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필수 부품이 계속 그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탄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 쇼티 이 지점이 저는 부품 쇼티지가 좀 개선되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MLC 가격도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중복이죠. MC넥스 제가 이것도 한 언제였지? 35,000원대니까 요 정도 된 그 이전이죠. 8월 정도였죠. 요때부터 한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35,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이제 언제 갑니까? 포기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요거 뭐라 했죠? 에너지의 응축 과정이라고 했죠. 응축 과정.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이 기업에서. 그 이제 결실들이 이렇게 맺기 시작하니까 세게 주죠. 주가를 탄력을. 그래서 이거 지금도 한 5만원대 행보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긴 것도 아니지만요. 나중에 좀 세게 갈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그 다음에 PI도 좀 봐야 되겠죠. PI 하면은 단연 PI 첨단 소재가 탑픽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한 46,000원대 걸려 있는데요. 뭐 그냥 쭉 들고 갈 만한 기업이다. 그냥 뭐 업황으로 따진다면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산업은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정유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정유 같은 경우는 전 단타로 봅니다.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현재 이제 경기 민감주로 이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한계를 요 지점에서 전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갈 만한 성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제가 어떤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적과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해당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쪽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아마도 2023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설명은 드렸죠. 산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짜리 얘기 한 번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1.7%까지 왔죠.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1차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의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 지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좀 어느 정도 무뎌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뭐 봐야 된다 했죠? 물가와 금리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금리 전부 다 최근 3월 FOM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플러스로 뭐 봐야 되느냐, GDP 성장률 그리고 이익 모멘텀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들까지 다 살펴보고 6.5% 기대 성장률, 미국의 기대 성장률 플러스 2.4% 물가 지표까지 다 반영을 했을 때 1.7%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파월 같은 경우는 2.3% 정도를 괜찮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 발언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2% 미만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규모 축소는 좀 멀었다. 라고 저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에 반영돼도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주말 들어서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저랑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슈 하나 있었죠. 국민연금에 물 한 번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아이고,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이거 바로 결정 못했죠. 그리고 나서 또 차후로 미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거 이후로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에서 조금 들려오는 그 정보에 의하면요, 내부적으로 약간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뭐 너무 그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정한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주식시장에는 뭐 어느 정도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장 시작이 너무 직전이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기업 잘 선택하셔가지고 연말까지 그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